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들이 러우 전쟁을 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을 타겠다 하고 있고 남미의 페루까지도 이미 시장이 준비되어 있고 열리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국뽕이 이제 차오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발을 남들 놀 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내년 말부터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전투기가 나오는데 후발 국가들은 10년 후나 이제 바라봐야 돼요. 노후 전투기가 남아 있어요. 그거 없어지고 이제 KF-21 보라매가 거기에 딱 채워주면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죠. 예전에 우리가 일본 항공자들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경계하고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 전력이 전례 없이 강해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 안승범입니다. KF-21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방 측에 이제 전투기 설계, 제작, 개발하는 이제 나라 중심이 서방 측, 그러니까 서유럽하고 미국이었는데, 물론 이제 냉전 시절에는 소련,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가세했었지만 이 탈냉전을 하면서 없어가지고 이제 소위 그 러시아 쪽,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소홀히 했는데 그 사이에 등장했던 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게 서유럽에서는 유로파이터, 그다음에는 라팔 전투기. 그리고 이제 2003, 4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F-35 등장했는데 이게 좀 애매한 전투기들이 하나는 너무 비싸고 고성능이고 스텔스이기 때문에 미국 거는 그런 반면에 또 이 유럽 거는 그냥 4세대 전투기. 그 중간점이 뭐 없겠나.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발상들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그렇고 사용자, 공군도 그렇고 우리 또 방위사업청 2006년에 출범한 방위사업청도 그렇고 이 전투기를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향 설정을 좀 잘 이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정을 이제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해주는 이제 해당 관청이나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시간을 소비했고 그리고 이제 이 또 반면에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단일화된 그 카이. 그래서 그게 뭐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2004년부터 준비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사실상 엔진 결정까지 소위 지금 말하는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엔진까지 결정하기까지 한 거의 10년을 소모를 했죠. 그러면서 틈새 시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4.5세대라는 새로운 방향의 전투기 방향이 등장한 거예요. 이 스텔스는 뭐 미국 중심으로 안 파니까 근데 그래도 성능이 좀 우수하고 뭐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뭐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KF-21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왜냐? 이것은 이제 A사 레이더를 달았기 때문에 장착해서 이제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아직 안 끝나서요.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4.5세대다. 5세대는 아니지만은 두 번째 외형은 이제 디자인을 보니까 이 스텔스 같은 외형을 이제 처음에 설정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등장했기 때문에 저건 뭔가 미래에 전투기로 가려고 저렇게 디자인을 처음부터 잡은 것이다. 그래서 미래 발전성이 이제 보인 거죠. 그것도 F-35 전투기를 이제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등장한 4.5세대라고 하는 뒤늦게 개량한 유로파이터나 라팔 전투기 이제 서유럽에 이것은 또 근본 설계가 80년대 초반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A사 레이더를 뒤늦게 이제 꼽았는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용화도 좀 늦었고 최근에 이제 실용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진전도가 좀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유로파이터나 라팔 전투기는 점점 구형화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좀 뉴스거리가 됐던 게 며칠 전에 라팔이 이제 여기저기 뭐 팔리고 있다고 이제 해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그래서 뭐 아랍에미리트 막 발주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 인도 쪽이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인도도 발주를 했고 가상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서 드디어 패배를 했어요. 스텔스 전투기한테 발견도 못하고 이게 아니구나. 기존의 유로파이터 특히 라팔 전투기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 2030년대 스텔스 전투기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할 텐데 대응이 안 되는구나. 발주를 했는데 전투기 시장에 너무 이제 고를 물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근데 우리 것은 예정대로 스텔스까지 갈 지금 설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주 유망한 거죠. 이제 26년도 말에 이제 우리 공군에 인도할 초도 배치 기체들이 나올 예정인데 내년 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리 그 관심을 갖고 그 정보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거냐. 그래서 정보 이제 요구를 많이 해서 많이 이제 홍보도 했고 알려도 줬고 물론 이제 비밀 자료는 이제 뭐 줄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데서 많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2015년도에 이제 소위 지금의 KF-21인데 그 당시엔 KF-X였어요. 이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체가 이제 엔진을 막 결정하던 시기였고 그때만 해도 저도 과연 잘 되겠느냐. 그 의심하던 시절이 저도 한 10년은 됐어요. 1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거면 되겠다. 진짜 수출 시장,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이제 다크호스로 기존의 전투기 개발 판매 업체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유독 한국의 제품이 선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군용 제품이든 일반 민수든 상품 자체가 뭐 이렇게 다양하면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뭐 제한되어 있으면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 유망한, 특히 이게 지상 공격 능력도 갖고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을 이제 좀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벌써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들이 뭐 이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가 20여 년 전에 다 이제 등장을 했는데 2003년도 4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내 육군 뭐 내수 육군에서 이제 대량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미련하게, 나쁜 말로 하면서 미련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빛을 보는 거죠. 20년 만에. 왜 지금 이 2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유망한 물건이 됐냐. 2001년 9월 11일 그 미국 그 여객기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군사 무기 분야가 그거와 관련된 대테러 무기 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개발과 상관없이 이런 헤비한 물건들 개발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좀 미련한 것 같은데 그냥 밀어붙였으니까. 저도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게 과연 수출 시장을 나갈 수 있을까? 기껏해야 동남아 시장이나 멀리 가봤자 튀르키예 정도였는데 이제 러우 전쟁을 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뭐 이제 그동안 고민을 못했던 뭐 말레이시아도 이제 앞으로 KF-20을 사겠다 하고 있고 저 멀리 남미의 페루까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F-50도 이제 뭐 발주도 하고 이제 그것도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는 좀 로우급 전투기라면은 하나는 하이급 뭐 엄밀히 말해서 미디어급인데 그들 입장에서 하이급으로서. 그래서 이게 이미 시장이 준비되어 있고 열리고 있어요. KF-21은 아주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월간지나 다른 이제 플랫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뭐 소위 뭐 조회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월간지 같은 거 판매잖아요. 잘 돼요. 다른 무기 체계들 하면은 뭐 좀 이렇게 인기가 덜하고 뭐 저도 이제 좀 KF-21을 이제 많이 아이템을 막 쪼개서 뭐 월간지에 낸다든지 그래도 그거는 또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심히 뭐 일을 하면서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특정 직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이 KF-21 때문에 밀리터리 매니아가 됐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하다못해 뭐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진짜 국뽕이구나. 물론 우리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단계가 더 높은 인기도. 그래서 이제 국뽕이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국뽕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KF-21이 갖고 있는 기술적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KF-21에만 있는 기술력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외부에 도움 없이 자력으로 다 뭐 개발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엔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이제 선택해서 그게 이제 면허 생산에서 장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소위 전자주사식 에이사 레이더를 뭐 끄고서 이제 적기를 탐지하는 뭐 전자과학 장비, 뭐 일렉트릭 옵티컬, 그다음에 IR 센서, 저고도로 이제 적진 침투할 때 막 산을 이렇게 피해서 가는 우리 영화에서 보셨죠? 탑건에서 보시면은 탑건 2에서 그런 기능, 뭐 TF 기능인데 지형 회피하는. 그러면 이제 적 미사일을 쏘면 그 교란시켜서 딴 데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전자전 방해 장비. 그래서 이게 4대 장비를 우리나라 기술,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 가지고 개발을 단시간 내에 했다는 거. 상당히 드물 거죠. 선례도 있어요. 선례 국가가. 엔진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들 걸로 기관포까지 해서 하는 나라가 있죠. 서방 측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 진입한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4대 핵심 장비를 다 개발하고 프랑스의 옛날 과정에 비교해서 프랑스가 한 50년 동안 쌓은 그 과정을 우리는 거의 뭐 20년 이내 건너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대단한 거죠. 빨리 진입을 하는 거.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문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이게 소위 그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뭐 캐드 캠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KF-21이 공학 때문에 좀 빨리 진입할 수 있었던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20년 사이에. 이전에는 뭐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왜냐면 2000년대 이전에는 뭐 미국하고 공동 개발한 그 소위 그 훈련기, 초음속 훈련기 T-50, 물론 전투기형 버전은 F-50인데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기술을 잘 축적을 해서 이제 바로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전투기로 이제 올 수 있었던 것. 이게 과정도 되게 짧다. 저도 많이 좀 놀라고 있죠. 90년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럴 거라고. 이제 97년도에는 지금의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삼성항공이 이제 주도 이런 걸 하는 업체였는데.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이제 최근에 이제 뒤져가지고 발굴해서 보니까 일단 예측은 됐는데 나 그때는 안 믿었거든요. 96년, 7년도에. 근데 지금 다 실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카이로 바뀌면서 1999년 카이로 이제 통합되면서 회사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저력이 있다 하는데 특히 밀리터리 저력은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방송을 위한 멘트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제 막 올라오는.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또 그 다음 전투기 지금 KF-21 다음에 전투기가 벌써 기대가 되는 2035년도 이제 가면은 그 다음 전투기를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벌써 이제 기대를 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또 4차 세대 전투기 국산 전투기가 등장할 때쯤 되면 2040년대 중후반인데 야 그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일까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내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믿게 되고
제 오히려 나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KF-21을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앞서간 건가요? 그 2010년대부터 이제 2019년 사이에 4.5세대 전투기를 이제 목표로,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그 기획이 돼서 이렇게 시작한 그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좀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리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설계는 디자인, 외형상 디자인은 이제 스텔스 설계를 이제 어떤 느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럼 내부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A사 레이더가 이제 전자 주사식 레이더가 핵심인데, 이것을 소위 이제 너네 국산 전투기에 이것을 가져가서 인티그레이션, 접목을 해서 전투 성능을 이제 발휘하라고 이렇게 선뜻 해주는 나라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력으로 했다는 게, 지금 2035년 넘어가면서 주변국,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또 서유럽에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이러한 나라들이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중국을 제외하고요,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다,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KF-21이 처음에 이제 등장하면서 2022년 뭐 처음 첫 비행을 했지만은, 그 전후로 해서 이거 안 되겠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외형상의 상품 포장은 6세대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렇게 바로 진입할 수 없는데, 6세대는 미국도 지금 서로 못 되는 분야인데, 그걸 건너뛰어서 할 수 없는데 상품 자체는 6세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도 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는 밀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여러 다국적 공동 개발에서 일본까지 끌어들였지만은, 뭐 GCAP라고 하는 전투기 3개국, 4개국 뭐 해가지고, 프랑스는 또 F카스라고, 독일하고 또 손잡고, 뭐 스페인이나 정도.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KF-21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줬죠. 물론 이제 미국의 F-35는 뭐 20여 년 전에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저게 뭐 제대로 뭐 스텔스 성능이 나오겠어, 아니면 이렇게 제대로 뭐 비행을 하겠어 하는 게 이제 어떤 좀 비꼬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KF-21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막 서둘러서 이제 영국 가서 이제 이태리하고 손잡고 지금 공동 개발 이제 본격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출발을 남들 놀 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앞서가고 있고, 또 이게 선진국인데 이 후발 국가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용 전투기를 서둘러서 내놔봤자 2035년입니다. 만 10년 이후에요. 우리는 내년 말부터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전투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뭐 10년 후나 이제 바라봐야 되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헤매는 게 있어요. 서로 이견차도 있고 해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전투기 개발사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출발을 빨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지향을 하는데, 그 목표로 했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 견제가 들어올까 봐 그 얘기를 꼼꼼 숨기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외형상 스텔스냐, 그게 아니라 내부 무장창, 핵심이 되는 내부 무장창, 이거에 대한 거는 이미 그 그림을 2018년도에 이미 공표를 했었어요. 이거를 지금 여러 매체에서 그걸 아주 대놓고 지금 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텔스를 사실 속에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게 저 서유럽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줬죠. 대한민국 기술보다 앞서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소위 6세대 들어갈 만한 기술을 몇 가지를 차용을 해서 넣으면은 최소한 5.5세대, 뭐 5.8세대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물건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참 시기를 잘 잡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처음에 기획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서로 이제 논쟁도 많았고 했는데, 이게 하여튼 뭐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2022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사고,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뭐 급히 뭐 착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있을지언정, 물론 이제 발표는 뭐 그런 건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뭐 대표적인 사고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순조로운 거예요, 개발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전투기 난이도가 있는 전투기 개발할 때 소소한 어떤 사고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문제없이 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거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없길 바라면서 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한번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일천의 뭐 소티, 일천의 뭐 비행을 무사히, 무사고로 잘 했다. 이제 홍보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 관청에서 좀 더 비행을 한 상태에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너무 좀 성급하게 자랑을 한 거 아닌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KF-21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되게 이제 중국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국가적으로 그 역사가 이제 흘러내려온 게. 근데 저는 이제 중국은 이제 당연한 거고, 그쪽에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견제, 경계, 공군의 전투기의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아주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급한 로우급 전투기가 다 사라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최소한 미디엄급, 그 다음에 하이급으로 이제 똘똘 뭉친 전력이 되기 때문에 400여 대. 그게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2030년부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여행을 할 때 이 중국 갈 때 비행기 타보면은 뭐 1시간 거리잖아요. 사실상 우리 서해안 가면은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면 전투기 속도로 따지면 더 빨리 뭐 1시간이 아닌 초음속을 안 내더라도 일반 고암속으로 내더라도 뭐 한 4, 50분이면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베이징 북경의 후방에 있는 뭐 전투기 기지들이 이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상대로 그것만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자기들한테도 견제가 되는. 아직은 25년 2월 현재 아직은 로우급이라고 해서 좀 성능이 아주 뭐 안 좋은 전투기, 노후 전투기가 또 지금 61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만간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없어질 건데.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빨리 당장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 공군의 행정이라든지 합참, 국방부에 또 계획이 있으니까 한 2, 3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고 이제 KF-21 보라매가 거기에 딱 채워주면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연합 공군 전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에 동북아에서 뭐 3차 대전 규모의 전쟁이 난다. 뭐 대만 양안 사태, 뭐 북한이 또 동시에 도발하고 전쟁이 일으킨다면 미 공군, 미 해군, 해병대, 항공전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력까지 이게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에서는 회색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위 뭐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같은 회색 국가. 그러니까 서방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뭐 친미를 뭐 하지는 않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전투기를 이제 발주하고 사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예상 국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자기들도 이제 그 수출용 그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참 회자가 됐는데 그런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새로운 경쟁 대상.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유럽, 미국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경쟁 대상이 이제 등극을 하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KF-21의 어떤 보라매 전투기의 미국제 엔진을 판매 허가를 한 게 간접적 효과.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 뭐 F-35 같은 경우 대신 엔진을 내가 제때 납품해주고 공급할 테니까 이건 일종의 합작 개념이다. 대신 너희들이 팔아라. 뭐 이렇게 좀 편하지 않은 나라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저쪽 진영은 아닌데, 그 공산 진영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중국은 이제 그게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고 경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사실 그 195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군력이 뭐 막강했어요. 무슨 자위대라고 그러죠. 항공자위대인데 말 그대로 뭐 쳐들어간다는 목적이 아니라 들어오는 거는 다 내가 수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그런 그 공군의 전투기 전력으로서 미국이 좀 키운 게 있어요. 너희들이 쳐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오는 전투기 다 막아라. 그래서 그 전력이 미국이 판매해서 면허 생산한 F-15J 전투기. 그게 뭐 201대까지, 201대까지 만들어서 면허 생산해서 배치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소위 그 20년 대테러 전쟁 시작된 시점부터 이게 노후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공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기인데, 미국 공군에서는 F-15C/D 이글 전투기인데 미국 공군 지금 조만간 다 퇴역시켜요. 올해 기준으로 그 정도로 이제 구형 전투기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 항공자위대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경계하고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게 KF-21 보라매. 이제 배치돼서 운영하면은 일본도 뭐 외형상으로는 이제 뭐 이 공산 진영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일 뭐 연합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잘 됐다 하는데 속으로는 상대적으로 되게 이제 좀 못마땅, 편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점점 한 해가 갈수록 1년 단위로 갈수록 이제 불편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영국 가서 이태리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다는 GCAP 이제 급해지게 된 거죠.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건이 양산 배치돼서 초도 제품이 나오려면은 빨라야 2035년. 그 사이 우리는 이미 KF-21 보라매 120대 생산은 다 끝나서 운영을 한참 하고 있고,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죠. 조영사들이 운영하는 부대나 지휘관들이. 그래서 이제 또 한편은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러면 그 다음 전투기, 소위 KF-XX가 이제 또 우리가 기획이 될 시점이고, 이게 참 그 서방 측의 서유럽 국가나 일본 입장에서는 미미한 뭐 반발짝, 한 발짝 뭐 늦게 된 그 기획 자체도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죠. 중국은 이제 또 실제 전쟁을 이제 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주전을,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가 이제 되는 거죠. 실제 전력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지금보다는 좀 강해지는, 우리 전투기 전력이 전례 없이 이제 강해지는 이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KF-21 수출이 국내 방위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이제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 생산하는 이제 업체가 이제 카이인데, 그냥 꾸준해요. 왜냐면 기존에 수주 발주를 받아서 그거 이제 만들기 바쁘기 때문에, 그거 다음으로 이제 넥스트 다음으로 이제 KF-21 보라매를 주문을 받아서 생산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뭐 급격히 회사가 뭐 커진다든지 수익이 막 남는다든지 그럴 거라 보지는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 생산업체는 전차 업체, K2 전차. 사실 러우 전쟁 나기 전에 폴란드 발주에는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뭐 국내 수주도 안 되고
파워팩 문제도 있었고 러우 전쟁 터지면서 갑자기 회사가 살아난 거죠. 제가 이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는 건 없죠? 아, 예, 없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회사가 빚진 게 갚느라고 지금 그 이익이 좀 들어오기는 있는데 그동안에 밀린 빚 그거 갚느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이제 전차 회사고요. 그다음에 자주포 회사는 진짜 실제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데 모체 회사가 그 자기들 계열사 중에 케미칼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왔다가 최근에 뭔가 적자로 돌아선 게 있어요. 뭐 대내외 환경 때문에 적자라면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불을 끈다고 해서 K9 자주포 파는 그 이익금 그 캐시 현금 가지고 이렇게 글로 해주고 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계열사 또 뭐 통제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뭐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그거를 그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방산업체들이 이게 러우 전쟁 뭐 터져가지고 뭐 남의 불행이지만 만 3년 4년짜 이렇게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뭐 안정적으로 뭐 미국의 방산업체나 뭐 서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방산업체만큼 제대로 남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가자. 지금 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제 새로운 그 대상국을 개발을 하자. 그러려면 새로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선두주자 물건이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전투기가 됩니다. KF-15 보라매를 아주 이렇게 따끈따끈한 물건을 이제 향후에 가까운 미래에 이제 사면서 발주하면서 아, 또 다른 거 살 거 없나? 이게 들여다보면 이제 아, 전차. 우리가 이제 쇼핑 물건 살 때 이게 마음에 들면은 또 자기가 어떤 돈이 더 있으면은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욕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차 자주포가 되려 이제 보라매 수출, 전투기 수출이 잘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더 팔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해당되는 자주포 업체들도 이게 모든 물건은 똑같아요. 일반 민수 물건처럼 그것도 좀 개량된 거를 자꾸 내놔야 돼서 그게 뭐 혁신적인 개량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K9 A3라는 무인화 자주포를 이제 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이제 2026년 말에 실전 배치하는 전투기 보라매가 나오면서 지금보다는 뭐 새로운 대상국이 좀 늘어날 것 같은 그래서 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다른 뭐 우리 방산 제품 사가지만은 전차, 전투기 뭐 전차 지금 얘기가 있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이제 있는데 전투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발주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제, 영국제 아주 그냥 고급 사양만 사가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도 그 스텔스 전투기는 안 팔아요. 왜? 근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이후에 있어요. 9.11 테러도 당했기 때문에. 기존에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한 4세대 전투기를 4.5세대로 개량한 것까지는 팔아요. 거기까지는. 플랫폼이 말씀대로 4세대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꽂은 개량용 뭐 유로파이터도 마찬가지고 뭐 라팔도 이제 뭐 생각하고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데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 뭐 시간이 흐르면서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된다. 저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뭐 싸우지는 않지만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찾다 보면은 야 그럼 당장 가까운 미래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2030년도 이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영국 주도 그 GCAP 아직 물건은 제대로 안 나왔어. 프랑스 주도 F카스 그것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더 있어야 돼. 개발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쟤네들이 전통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안 나와. 그러면 러시아 물건 사면은 제재 요청 받아요. 러시아 전투기 살 수 없고 또 친미국 국가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중국제도 손을 댈 수 없고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친한 동맹 국가, 한미 동맹 국가 어디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뭐 있어? KF-15 보라매. 근데 이거는 외형상 스텔시한 디자인을 조만간 개량을 한대. 그러면 기본 플랫폼을 우리가 뭐 2030년도에 받으면은 그 향후에 또 추가로 개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키트도 나올 거고 아니면 뭐 도료를 칠한다든지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점하자 발주 물건 만드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만간 이제 이게 상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망이 상당히 좀 밝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차 자주포가 이제 어느 한계점의 수출이 이제 이렇게 머무르면은 전투기가 이제 그 대신 이제 치고 나오면서 다른 물건도 이제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맞물려서 상호제 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이제 불과 2, 3년 사이에 발전된 방향이 좀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 가는 거, 뭐 한 달 가는 거, 왜냐? 보람에 실전 배치 전투기가 나오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머스크가 F-35 전투기를 멍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I 전투기를 언급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소위 자기가 사업하는 분야라든지 뭐 로켓도 손대고 있지만은 소위 이제 새로운 기득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소위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고 이제 소위 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뭐 폭격기, 제트 폭격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핵탄두 그게 이제 전차 뭐 소총까지 다 이어지는 그 카르텔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정부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양산, 배치, 수출 그다음에 군사 원조 물자로도 이렇게 내보내서 미국의 뭐 국방에서는 상당 부분 점유를 할 수 있는 그게 소위 이제 군산 복합체인데 그게 5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70년 이상 흘러왔으니까 이게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 카르텔이.
그들만 정해진 업체들만 미 국방에서는 이제 타먹고 그리고 회사가 유지되고 앞으로 미래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앞으로 차세대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로켓까지 뭐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친구들,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소위 카르텔 비슷하게 또 다른 새로운 신 카르텔. 그 사람들 친구들,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했다든지 그게 또 무인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끼워달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예요. 내가 그 안에 너희 그 기존의 철옹성 같은 그 카르텔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좀 틈을 벌려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러우 전쟁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그 무인기만 가지고 소위 그 드론, 자폭 드론만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폭 드론은 근거리 전투에서 효용이 있는 거지 원거리 높은 고도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큰 무인기 UAV. 옛날에는 UAV라고 하는데 지금 다 드론으로 뭐 이게 이름을 합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큰 거는 UAV, 작은 거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지역 가면은 오히려 UAV가 더 격추가 되더라도 또 원활하게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암살까지 하니까. 근데 이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쓴 거는 뭐 작은 거 그냥 가성용 폭파해서 그냥 전차 하나 부시고 하는 거. 그런 좀 가까운 거리 뭐 11km 이내에서. 근데 그 이상의 원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 이게 태평양에서 이 무인기를 큰 거를 보내야만 저 중국의 양안 사태에 개입해서 뭐 폭탄을 떨구든 암살을 하든 하는데 그 비행을 요만한 작은 이 비행을 하냐 이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한 300km 내려보는 건 있어도 그 광대한 태평양에서 막 본토에서 서해안 쪽에서 보낸다든지 하와이 쪽에서 보낸다든지 최소한 뭐 괌에서 보낸다든지 앤더슨 기지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무인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폭 드론도 하나 껴줘야 된다. 무기 체계로서. 왜냐면 이제 20세기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전투기하고 전차 잠수함이 등장합니다. 뭐 독가스도 등장하지만은 그게 이제 완전히 전쟁의 판도를 이제 바꿔서 소위 뭐 물건으로 따지면 포트폴리오 만약 무게 장르가 갑자기 확대가 돼버린 거죠. 하늘까지 지배도 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더 그거에 관련된 정밀 무기들, 전차 전투기가 더 고도화되고 성능이 더 막강해지고 화력도 세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우리 6.25 전쟁까지 그랬는데 베트남 전쟁 때부터 이제 바뀌죠. 뭐 건십이라든지 공격 헬기가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걸프전 때는 또 정밀 유도 폭탄, 소위 뭐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이 뭐 아주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때는 뭐 GPS로 유도하는 뭐 정밀 유도 폭탄 점점 종류가 늘어요. 그때마다. 근데 실제 뭐 첨단전, 현대전을 다 수행하려면은 이게 물건 종류가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어느 특정 무기만 가져서는 전쟁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자폭 드론 이제 발표했지만은 그저께.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 양이 이제 종류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저 무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군산복합체 그 분야에서도 나도 끼워줘. 나도 이제 이게 전쟁 수행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내가 돈 투자한 친구들 회사들이 그 뭐 큰 회사들이 다 이거 만들어 껴달라.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그 딱 자리 잡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까야 되거든. 비난을 해야만 틈새가 열리거든. 왜냐면 비난을 받으면은 저거는 뭐 무기장 좀 틀리니까 그래 일부 껴주자. 뭐 다른 부분에도 해먹는 사람을 좀 빼버리고 얘를 대신 껴주자. 대신 우리하고 친해지게 만들자. 그런 어떤 과정이죠 지금 서로 이렇게 좀 그런 단계. 지금 뭐 미국이 트럼프가 무역 뭐 보복인가 뭐 서로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역 뭐 통제. 뭐 저기 윗나라 캐나다 밑에 멕시코부터 손을 대면서 엄포를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소위 자기도 진입을 하겠다. 그런 기독권의 무기 체계 장르에 자기도 진입을 해서 앞으로 좀 이익을 또 추가로 보겠다. 기존에 뭐 우리가 알려진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이것도 돈이 되니까 미 국방부의 국방비라는 게 아주 이게 꽁돈이다시피 하여튼 거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물건 납품하면은 만들어서 주면은 아주 보장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계열화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속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건드려야죠. F-35 쓸모없다고. 근데 뭐 미공군이나 미 해군 해병대가 이미 거기에 20년 전에 올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마피아 같은 군산 복합체들이 이미 결정 내린 지가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대신 이제 끼워주겠다는 거는 이제 끼워달라. 이제 이런 게 시작은 된 거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권도 이제 4년, 이제 출범했지만 4년 동안에 이제 그거를 끼워 들어가겠다는 거고, 짧은 시간을.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자폭드론 하나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물론 이제 휴전해서 뭐 인질 교환하지만은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것을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공군이 그 상대 정규군 같은 그 게릴라 집단들을 그 지역, 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인, 무고한 민간인들하고, 뭐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노인들. 거기를 무차별 때리는 거는 자폭드론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본 영상, 그동안 1년 이상 본 영상은
공군 전투기의 정밀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 GPS 유도폭탄은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그냥 뭐 건물 하나 날려버리고 막 무너뜨리게. 그게 뭘 말하냐. 기존에 공군 전투기가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렇게 반복 사용, 일회성 사용이 아니라 이건 플랫폼이니까 가서 떨고서 돌아와서 다시 달고 또 떨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일종의 뭐 트럭 같은 개념으로 폭탄 배달. 그래서 그 해당되는 플랫폼 F-16, 뭐 I라든지 뭐 F-15I가 뭐 상대방이 정규 같은 게릴라이기 때문에 높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대공 미사일이 없다시피 하니까 뭐 적어도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안 내려가죠. 높은 곳에서 다 이렇게 유도폭탄 쏘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고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뭐 그냥 건물 하나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은 또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대만의 양안사 때 해전도 중요하고 다 그냥 모든 그 무기 장르를 다 구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비 투자가 뭐 인건비, 소위 우리 병사들의 월급 좀 어마무시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투자해야 되는, 만들거나 사와야 되는 무기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무기 장르를 버릴 수도 없어. 참 골아픈 거예요. 무기 종류는 늘어나고 거기에 맞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방비를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또 이제 뭐 방위비 달라고 하니까 뜯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줘야 되고 새로운 무기 장르도 도입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개발 도입도 해야 되고 뭐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국방비를 줄인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처음에 이제 얘기가 미국 얘기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우리가 숙제가 이런 돈 쓰는 것도 늘어나는 거죠. 뭐 KF-12 보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우리 기다린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돈 문제가 또 작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이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 세력이에요. 그 80년대 초반에 81년도에 집권을 시작한 레이건 대통령의 좀 과격한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무기 체계를 똑같이 또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데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바이든 정권 때부터 이제 뭐 발전은 됐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야, 바이든이 했던 뭐 무기 사업들, 이제 국방비가 이제 그 중심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바이든이 이제 추진했던 무기 사업을 뭐 버려라, 취소해라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핵전력, 소위 수중 전력의 핵심인 그 뭐 SLBM, 탄도탄, 신형 잠수함도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 발사 탄도탄은 이제 기존에 미니트맨 3를 대체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그 미국 본토에 광범위하게 이제 배치돼 있다 보니까 뭐 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일로 문제도 있고 발사하는 거 기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좀 더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검토를 좀 좋은 쪽으로 해보자 해서 순위가 이 핵전력에 있어서 이렇게 뭐 세 번째로 밀렸다든지, 또 반면에 이제 공중전력, 그러니까 폭격기에서 뭐 떨궈야 되는 핵폭탄을 떨구는 폭격기 전력은 변동 없이 뭐 바이든 때 이제 시작된 거를 계속 이어가는, 뭐 칼을 댄다든지 손을 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기본 그 구조나 기조는 정권에 뭐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작은 사업들에 있어서는 뭐 손을 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앞으로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무기 획득, 국방비를 이제 집중 써야 되는 무기 획득 사업은 이제 그렇게 조정은 이제 아직은 뭐 큰 틀에서는 없고, 다만 이제 병력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죠, 며칠 전에. 뭐 트랜스젠더 쪽을 이제 좀 빼내고 동일한 거의 규모가 비슷한 숫자의 이 주사 안 맞은 사람들. 근데 그 숫자가 공교롭게 별 비슷해요. 딱.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국방력에 병력 파견하거나 이제 미 본토를 지키는데 병력들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보수적으로 싹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아주 그거는 얘네들이 이 트럼프라고 해서 과격하다고 해서 밀어나가거나 그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나마 생각을 좀 하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또 한편으로는, 아, 트럼프 일기 때 저희가 좌충우돌 그냥 막 해서 한번 질러봤더니 너무 이 불협화음이나 좀 잘못된 게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딱 그냥 질릴 때는 한 번에 그냥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좀 개량된 뭐 이제 제2기 정부가 된 거죠, 트럼프 자기 자신에. 그래서 당장은 이제 핵심 전력에 대한 거는 그 국방비에 쓰는 거는 변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실제 주전력, 소위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지금 건조를 이제 아주 뭐 오랜 기간에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최신 그 설계이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물론 이제 그 노조 문제, 어떤 사람들이 인력 동원해서 재배치하는 데가 옛날 같지 않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옛날 니미츠급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보다는 좀 세월이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늦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SSN이라는 것도 실제 뭐 꾸준하게 만들고 있고, 뭐 처음에 그것도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버지니아급, 근데 뭐 그게 다 개선이 되고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뭐 개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지스 구축함도
그 뭐 이제 단위별로 그게 이제 뭐 처음에 뭐 1형, 2형, 3형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알레이버크급 중심으로 개량을 하면서 오랜 기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전력은 걔네들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다. 그 기존에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가상적인 중국에 비교해서 이 배를 만들어서 소위 전투함이나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는 시간이 중국보다는 좀 느리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은 뭐 딱딱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제 그게 핵심 전력이라면은 중간급 전력이 있고 또 하위 전력이 있는데 이 중간급 전력을 이 중국 생각에서 급히 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은 컨스텔레이션 그 클래스의 호위함. 요거는 유사시의 주전력 알레이버크급 시리즈를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잠깐 뭐 보급받으러 왔을 때 빠졌을 때 대신 뭐 경계태세 유지하거나 뭐 미사일 사격을 이제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한 20척을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서두르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을 줄이자 해서 뭐 이태리 핑칸 티에리사의 뭐 설계를 받아서 뭐 건조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삐끗덕거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부각되는 뉴스죠. 실제 어떤 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아, 미 해군이 건조 실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정 한 개 분야의 호위함, 신형 호위함 분야가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하위, 소위 지원함, 상륙함. 이 부분은 또 이제 노후화됐는데, 이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술력이 뭐 딸린다기보다는 빨리 만드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인력이 많이 동원돼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이거는 또 인력 집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이제 던지는 게 그 부분. 하위급 전력. 그런 지원함 전력에 있어서 야 이거는 이제 보안 수준이 소위 내부의 비밀이 건조할 때 비밀이 그렇게 아주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좀 한번 그 동맹국에 배를 빨리 만드는 일본과 한국에 좀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야 그 전에 급한 거는 이제 소위 보수 유지 소위 군수 지원함 뭐 보급함 탄약 보급함 유류 보급함이 지금 너무 노화됐는데 이거 일단 고쳐 써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또 고쳐 쓸 건 써야 되니까 이 정도는 뭐 보안 단계에서는 높은 게 아니니까 맡겨도 그리고 또 인력이 파견되니까 관리감독 미해군 인력들이 파견되니까 야 해당되는 뭐 나라의 조선소에 가서 빨리 수리해가지고 와라 빨리 그 현 일선에 복귀시키려면은 일단 그거부터 맡겨보자. 그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이제 소위 MRO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뭐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업에 있는 업계 해당되는 업체들 뭐 양대 업체인데 물어봤어요. 이거 돈 안 되죠? 했더니 아 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떤 인력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려받기, 뭐 돈을 받아도 그냥 월급 주는 수익이 끝난다.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 해군에서 생각하는 이제 뭐 신형 전투함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미국 법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미국 내에서 만들면 모를까 해외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가져오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소위 그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인접한 특히 일본 뭐 이런 게 이제 보안 면에서 노출될까봐 그러면 우리가 급하지만 미국 내에서 만들자.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좀 시원찮은 조선사를 너희들 돈 내서 와서 여기 투자,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일부 또 지분도 있겠지만 공동 관리를 해서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그래서 그쪽 분야는 이제 하나오션 중심으로 시도는 이제 하고 있죠. 미국 가서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고성능 전투함이나 잠수함이 아니라 그런 이제 지원함 중심으로 일단 시도를 하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를.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수익이 해당 업체에서 생각한 만큼 나올까. 순수한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철저하기 때문에 뭐 포티고 차티고 하다 보면은 그 해당되는 뭐 미해군 좋은 일. 물론 이제 동맹국의 차원에서는 전력이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 4년 동안은 이제 업체가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미국이 뭐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미국 내에서 전투함까지 만들어줘 하는 거는 그 최상위급에 들어가는 건 소위 컨스텔레이션 급 호위함. 그거를 뭐 공동 건조를 한다든지. 아마 그게 최선으로 했던 그 순서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올라가 봤자. 그 이상은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에 뭐 동맹국 관리를 판매를 수출했어도 철저하게 관리하듯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텔스 전투기 F-35 접근조차 못하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이야 이제 일부 접근이 되는데 정비도 맡긴다고 하지만은 그런 수준의 관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어떤 일반 언론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듯이 뭐 그게 우리가 미 해군에 뭐 수출할 수 있다, 뭐 MRO가 수익이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맹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뭐 전력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군함 건조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고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뭐 호주에 호위함 수출하려다가 뭐 실패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제 얘기가 있어요. 뭐 업체 간의 싸움이 심하고 뭐 가서 고자질하고 해당 나라에 뭐 서로 고자질하는 게 또 있었고. 그래서 또 그거는 이제 어떤 영업 세일즈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군사 매니아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현업에서 이제 종사하고 있지만은 디자인 설계가 현재까지는 그냥 아주 그 흔한 그 시쳇말로 구려요. 아주 그냥 쌈박한 좋은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국산 호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차기 호위함으로 시작한 뭐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인데 지금 이제 그 4차선까지 네 번째까지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클래스가 이게 연안 전투함, 호위함이 이제 네 종류가 이제 다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될 건데 앞으로 2030년도 전후로 해서 이게 디자인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군이 애초에 그걸 이제 설계 시작을 하기 전에 개념을 이제 이렇게 배를 만들어줘. 기본 설계할 때 설정을 제한을 뒀어요. 전체 그 무게, 함정의 톤수를 좀 여유 있게 뭐 이런 장비 저런 장비 싣고 레이더도 제대로 이렇게 마스터 세우고 뭐 위치 잡고 뭐 미사일 수직 발사기 뭐 앞으로 미래 장래성을 봐서 좀 더 좋은 위치에다 빈 공간을 준다든지 넓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위 인천급 차기 호위함 그게 2011년도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중 그 당시에 여론 소위 이제 블로그 중심으로 말들이 많았죠. 이게 무슨 언밸런스한 좀 이상한 배를 저 똑바로 만들었는데 뭐 꾸겨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꾸긴 그리고 소위 현대 전투함의 핵심인 수직 발사기를 안 넣었던 거 넣을 줄 알았는데 2011년도에 등장한 인천급부터가 야 뭐가 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게 일선 지금 주력함인데 소위 우리 연안 전투함에서 1함대, 뭐 2함대, 3함대 북한을 상대로 한 그 작전 개념이나 운영하는 데는 그 센서나 무장들은 괜찮아요.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딱 북한만 바라보면. 근데 이것들이 뭐 수출 시장에 나간다든지 뭐 대구급 포함한 얘기입니다. 충남급이나 수출 시장에 나간다든지 뭐 중국은 이제 만약에 생각지 않게 뭐 저쪽 태평양 방면에서 어떻게 뭐 싸움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게 그러한 것도 화력이 뭐 수직 발사기 숫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초계 헬기 자체, 헬기 데크에 실는 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역시나 예상한 대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위 호주 시장을 덤벼들었다는 자체도 조금 우려한 대로 아 이게 근본 그 설계 개념 잡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좋다. 이것은 공군의 개념으로 보면은 공군이 이제 도입을 할 때 FA-50이죠 경전투기 그것도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2011년도 전후로 해서 이게 무슨 뭐 행동방도 짧아요, 머리도 못 가요, 무장도 제한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잠재적인 미래 가상적인 중국 상대로 어림도 없다. 얘는 뜰 수도 없다. 그러던 시절도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경전투기 그 어떤 그 규모에 맞는 이제 도입국들이 이제 생겼지만은 해군을 보면은 그게 그런 수준이 지금의 차기 호위함 시리즈예요. 딱 그런 수준. 그러면 해군도 공군처럼 제대로 된 KF-11 같은 뭐 전투함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 기본 기술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올, 아직은 나오지 않은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근데 그것도 지금 서로 업체 간에 뭐 네가 만드네, 내가 만드네, 오늘 이 시간까지 뭐 싸움이 뭐 대단해요. 서로 그 기득권, 뭐 아니면 이권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 그 군함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KDDX가 상당한 이제 이슈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KDDX를 이제 어쨌든 간에 만들기 시작하고 배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뭐 만재 배수량, 뭐 톤수 이런 게 다 해결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올랐어요 기술력이.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KDDX를 앞으로 나올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가지고 소위 뭐 이지스 구축함, 미니 이지스 구축함을 하는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수출 시장에 나오면은 인정을 받을 거라 좀 봐요. 근데 그 전 단계 지금 현재 호주 가서 깨진 거는 소위 그 차기 호위함 2차선 가지고 했는데 서로 간에 싸웠지만은 뭐 작전 요구도 뭐 걔네들 맞추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의 출발점은 저 설계 저 배 가지고 쟤들이 저걸 가지고 뭐 잘 쓸 수 있다고? 이거 뭐 근본적으로 추진 체계도 그렇고 막 이게 처음 우리가 시도한 그 여러 기술이 있는데 뭐 미래지향적으로 그거 제대로 안정화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우리가 국산이라고 하는데 추진 체계 엔진은 뭐 영국 제고 근데 그게 결합이 역시 이거 문제가 많았어요.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뭐 물이 들어오네, 뭐 정지가 되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은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소위 지금 2차선 그게 이제 대구급이 2차선이고 처음에 얘기한 게 1차선, 2차선 지금 3차선에 배 한 척 나왔고 그다음에 4차선이 지금 그 예산 결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는 과정이고 진짜 배는 KDDX 이때 가서야 그 해외 수출에서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성능에 있어서 뭐 디자인 모든 면에서 화력도 지금은 좀 애매모호한 시간과 수준에 지금 있지 않을까. 아주 저는 엄밀하게 냉정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국뽕을 배제하고
이 공군하고 틀려요. 공군의 국산 전투기가 지금 틀린 과정을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이 기술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주로 수상 전투함을 잘 만드는 데가 HD 현대중공업인데 잠수함은 또 하나오션이고 그런 특화가 실제 있고. 근데 HD 현대가 또 왜 기술력이 있냐면은 미국의 이지스함을 이제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한국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지스함 만드는 기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위 미국 그 알레이버급에 준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만든 기술 가지고 KDDX에다 접목을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제 바뀌는 거죠, 상황이. 근데 지금까지 했던 차기 오염 1, 2, 3, 4 이거 가지고는 이게 좀 아직도 뭐 완전 해결된 그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거를 또 그쪽으로 이어가기는 좀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지금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해군 사업의 함정 사업은 좀 사실 뭐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볼 때. KF-21 미사일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념이 이 전투기에서 이렇게 떨구서 단순하게 날아가는 게 있고 그 레이더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사전에 포착해서 제대로 이제 목표물 근처까지 가게 하는 유도, 그래서 폭파시키는, 격추하는 그런 단계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제가 한 거는 일단 투하해서 쭉 가는 거 그 정도로 지금 보기 때문에 시험 발사 테스트를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유럽 수준으로 횟수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 본체 미사일은 서유럽에서 개발했지만은 그쪽 나라의 전투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결합이 된 거고 발사가 된 거고 목표에 도달한 거지. 많은 실험을 이제 더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미사일이잖아요. 그 비싼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할지가 좀 의문은 들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방위사업청이 그 KF-21 보람의 사업팀이 이거를 앞으로 몇 회 더 하겠다 발표를 안 한 게 한편으로 이제 미리 발표한 건 또 보안 측면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선택, 소위 서유럽의 MBDA사에서 만드는 이 미티어 미사일하고 독일의 딜 회사에서 만든 IR-IST 선정은, 그러니까 물건 선정은 잘한 거예요. 이 서유럽에서 오랜 기간, 소위 뭐 50년대 후반부터 뭐 58년도부터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미국산 미사일을 면허 생산하거나 그 개발한 경험이 많은데 뭐 영국, 이태리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는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장단점을 이제 다 배우고 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한 게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이제 독일이 주도한 IR-IST. 특히 IR-IST는 러시아제 그 유명한 뭐 AA8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점들을 보고서 러시아 미사일의 장점과 소위 그 자기들이 면허 생산 주도했던 뭐 사이드와인더 이거 장점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나온 아주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잘했어요. 미사일 자체의 그 품목 선택은 잘했는데 이게 이제 또 갖다 장착해서 쏴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올해하고 내년에 중요한 이제 뭐 핵심 과제, 결국 이제 타격용이니까 공중전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완성된 게 아니니까 잘 지켜봐야 되는. 미사일 자체는 선정을 잘했다. 근데 시험 발사 테스트고 완성, 인티그레이션, 소위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25년, 26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험, 이게 아마 이제 무장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전자장비하고 어떻게 제대로 잘 매치가 되느냐, 믹싱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전투기니까. 기존에 이 엔진을 사용한 그 비행하는 거는 2,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고로 이제 자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그 기동력, 운동 성능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일천회 사이에 파악이 됐고, 뭐 더 이상 고난도 뭐 할 거라기보다는 이제 무장 체계를 공대공 미사일의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순한 공대지 무장, 소위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그냥 자유낙하식 폭탄을 또 나름대로부터 해야 돼. 블록 1에서도. 그다음에 뭐 보조 연료 탱크를 뭐 만약에 달게 되면은 어떻게 떨어질 때 항공기하고 충돌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테스트 이런 것들. 자기 몸에 이제 장착해야 되는 거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그게 아무래도 전투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횟수가 많이 늘려지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뭐 방위사업청 그 사업단 KF-21 보람의 사업 팀 그쪽에서 홍보를 한다면 이제 그런 쪽에 아마 치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에서 이제 또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선정 어떤 뭐 물건 종류 선정은 잘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구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판매국하고
그 긴밀히 협력해서 개량령, 그거를 적용을 면허 생산이든 공동 개발에 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미정인데 특히 가장 최근에 이제 일반 뉴스로서 공개된 게 저쪽에서 유럽권에서 그 단거리 공동 미사일로 우리가 채택한 IRIST 이게 블록 2형일 때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블록 2를 지금 개발을 또 시작을 했어요. 또 성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최초 계약 단계는 그거를 이제 몇십 발을 했으면은 KF-11 보람에 블록 2에 가서는 또 이 좀 더 비싸지는 개량령을 살 건지 방향을 다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개량령을 내놔서 물건을 더 팔러 가는 속셈도 있지만은 해당 그 독일 회사는 더욱이 미티어도 일단 세상에 나온 지가 최초의 그 형상부터 시작하면 20년이 된 또 물건이거든요. 물론 개발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개량령이 나올 텐데 어떤 소위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런 탄약 계통이 무슨 아니면 전투기도 로트 단위거든요. 이게 딱딱 나눠요. 시기별로. 그래서 그 로트 단위별로 이게 좀 개량령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런 무장계통, 특히 공대모 무장계통이 있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물건을 사서 쟁여놓을지.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많이 사야 된다, 뭐 수백 발 사야 된다고 이제 어떤 얘기들은 흘러가는데 이게 뭐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지수예요. 과연 무장을 어느 적정 수준까지 도입을 할지. 물론 이제 2030년대 이제 시작이 되면은 2032, 33 이렇게 되면은 또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지금 출시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 순수 도입 무장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보유량 문제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아예 판 자체를 그동안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독점했다면은 처음으로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 지분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가까운 미래에 또 국산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투기 무장도 전투기 플랫폼 자체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핵심 그 공대공 무장을 어느 정도 앞으로 보유를 하고 아니면 확보를 할지가 그게 이제 좀 뭐 26년 말, 한 27년, 8년도부터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이 유럽제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그렇게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을 요거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해당 도입국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는 괜찮은데 돈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 그러면은 다른 미사일 가격이 싼 거 없어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파는 구형 미사일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그걸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은 인티그레이션 얘기도 없지만은 뭐 다른 미사일 찾다 보면은 플랫폼은 팔았는데 또 무장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느냐. 원래 그 취지에 따라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부분이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출도 생각하고 우리 국내 보유량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뭔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올수록 아마 그게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새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서둘러서 급하게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뭐 올해부터 내년부터 개발을 한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제 미사일이라는 게 공대공 무장을 그 미사일을 처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갭이 생기고 뭐 수출 시장이나 국내 어떤 그 무장 보유량에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이슈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장 관련된 게 이게 그 동안에는 공대지 지상 타격하는 무장이 없다 모자란다 개발 제대로 하겠는데 그 이슈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이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할 건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이제 막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것도 개발 완료할 때까지 그 부분도 동시에 지켜보고 어떤 그 정책 결정 무기 이제 소위 미사일 확보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매니아 출신답게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이제 투 발사는 가능하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미국만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또 원천 미사일 개발국인 서유럽, 뭐 영국이나 뭐 하다못해 프랑스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예산을 주어져서 확실한 테스트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2년 사이에 예산 문제가 또 어떻게 되나. 또 이제 무장 관련된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적이죠. 이슈가 될 수 있고 걱정을 좀 이제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그게 다 잘 완성이 돼야만 수출 시장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게 기존의 뭐 전차하고 자주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얘기죠, 이건. 역사 자체도 틀려요. 제트 전투기라는 게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실용화돼서 뭐 독일 메사추세츠 Mi-26이 그거는 빼더라도 독일 나치 제국 때 그 전투기 실용화된 그 전투기 빼더라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영국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그 다음에 미국이 쫓아왔는데 냉전 시작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전투기 역사가 그거는 그거대로 오래됐지만은 미사일의 역사는 50년대 후반 소위 그 1958년도에 금문도 대만 야간 사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1958년도에 그 당시 중국 공산당 중공하고
대만 공군 이미 공중전을 했는데 그게 최초의 미사일 공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 공군이 일방적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58년도에 지금과 달리.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의 역사하고 전투 역사가 이게 좀 발자국이 좀 틀린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게 같이 결합에 대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도 이게 뭐 회사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도 뭐 물론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카이에서 만든다면은 이제 이런 공동 무장 미사일을 이제 좀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회사는 LIG 넥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별개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체계 통합이라는 게 이제 폭넓게 다 합한다는 뜻인데 인티그레이션 영어로 체계 통합을 그렇게 해서 다 협조를 잘해서 생산 제때 해가지고 물건 제때 납품받고 테스트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게 모든 게 다 합쳐져야만 이 KF-11 보라매 전투기 시리즈 블록 1, 블록 2, 앞으로는 블록 3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난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계곡처럼 산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잘 해왔고 그리고 수출 시장이 전망이 좋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오늘 현재까지 좋은데 이거를 완성, 생산, 뭐 배치, 운영, 그다음에 해외 수출 요건 또 다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이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KF-21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뭐 정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쪽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그 뭐 여당 야당 그런 면은 없는 거로 이제 보고 있고. 미국도 이게 이제 애초에 기획된 게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이 동맹국을 어떤 능력까지 키워주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우리 단순히 이제 방위만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1948년도부터 시작된 냉전 철회장막 그때부터 이제 뭐 조금씩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게 1950년 6.25 전쟁 이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급히 동맹을 어떻게 어느 정도 키워서 써먹을 건지 그거는 이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출 통제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다라고 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대한민국 전투기가 판매가 돼서 나한테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수출 금지. 그 엔진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팔아요. 그게 아주 뭐 동맹 관리하는 방법이 이 무기 체계도 그냥 자기 것을 뭐 이렇게 직접 판다기보다는 이제는 OEM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하청 줘서 대신 만들게 해서 뭐 팔게 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물건 파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상황까지 왔죠.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그 단계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일본들이 얘기했는데 일본은 수출해서 뭐 사실상 꽝이고 뭐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근데 이제 전에 뭐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몇 나라들은 이제 독일도 그렇고 뭐 자체 낼 수도 있지만 또 뭐 이태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키워준 경우는 있었어요.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로 다 이제 돌아섰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는 그런 쪽으로 어떤 자기들의 국가 그 외교, 안보에 맞지 않는 나라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하는 방위사업청이나 카이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잘 미국의 국방 외교 정책을 면밀하게 매번 상황마다 정권마다 들여다보면서 세이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이거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이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신 대타로서 판매하는 걸 원하고 또 승인을 할 것이다면 그 나라 가서 이제 열심히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안 되는 나라 가서 찝쩍거린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동맹 관계 통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트럼프라도. 근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저기는 특히 뭐 필리핀 같은 나라. 난 F-35 저기한테 수준이 안 맞아서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 해. 그런데 너희 대한민국하고는 이 필리핀하고는 친하기도 하고 무기도 뭐 많이 팔고 있고 이 정도는 니네들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소위 전문 용어로 해서 테크랩. 기술자를 일정 부분 파견해서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뭐 영국의 뭐 테크랩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타이푼 아니면 전에 토네이도 관리해 주듯이 돈 받고 그걸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필리핀 공군이 보유할 수 있는 KF-21이 또 그 지역에 필리핀의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게 뭐 그게 뭐 참전을 해라 이게 아니라 대만 전쟁에 참전해라가 아니라 너희들 지역만이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비행을 시켜라. 여차하면 뭐 미사일 쏴서 격추해라. 니네들 그 영공에 들어오면은. 그러려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F-35를 줄 수 없고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과연 저게 줘야 되냐. 그게 그 대탐을 걸어서 KF-21이 가장 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포기를 하거나 우리 KF-21 보라매 공동 생산이라고 하죠. 현재 면허 생산 단계로 내려왔는데 포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인도네시아 공군에도 미국제 F-16 전투기가 한 50여 대 미만에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목적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그 F-16 계열을 대한민국 공군이나 인도네시아 공군도 대체하기 위해서 딱 그 계획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50대라는 전투기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이제 덜 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면허 생산을 줘서 조립하는 단계에서 기술을 좀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죠. 뭐 면밀하게 안 알려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조립 완성도는 높지만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안 알려줬겠다는 거죠. 카이 쪽에서 방사청에 통제를 하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인도네시아 통제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켜보면서 뭐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제 그 팔짱 끼고 이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나, 간접적으로.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신문 기사나 뭐 세미나 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묵시적인 뒤에 얘기거든. 이 배경에 있는.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수들은 없어요. 자기들이 또 이 소위 유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관계 뭐 다 있어요. 이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배경이 이런 게 있지 않게 되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동맹 관리가 이제 이런 거죠. 대신 시키는 거. 싸움하는 영화들 보시면은 뭐 보스가 넘버 2를 내보내거나 넘버 3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내보내는. 이게 무기체계 수출, 수입 과정에서 어떤 동맹 관리에도 들어가요. 이게 5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 유발자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철의 장막을 치면서 베를린 거의 통제를 하면서 1948년, 49년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정점에 오른 게 6.25 전쟁, 본격 대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런 전투기, 뭐 전차, 아니면 공동 개발, 뭐 주포, 탱크의 뭐 전체 주포라든지, 아니면 소총의 뭐 규격화, 뭐 어떤 그 5.56mm, 뭐 7.62mm. 그게 이제 다 그 시절 50년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트럼프가 방위비 뭐 요구한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얼만큼 미국의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우리를 통제해올 건지. 그거를 이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는 외교부고 방위사업청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특히 엔진 같은 게 미국제가 있기 때문에 T-50도 그렇고 그것도 미국제 엔진이고 KF-21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보라매 전투기뿐만 아니라 수리견 헬기. 이제 이걸 수출을 이제 좀 하겠다 하면서 이라크에 뭐 2대가 이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뭐 어찌됐든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리견 헬기도 미국제 엔진.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동맹 관리는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냥 휙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제 동맹국을 통제를 하는 거죠. 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주도해서 전투기 엔진을 국산을 하자 시작이 됐어요. 발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예산 마련도 해야 되고 그 뭐 기술 개발, 요소 기술 어려운 기술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면서도 성과도 내야 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10년을 바라보고 있고 2035년도. 근데 저는 이제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야 일본도 봐라, 중국도 봐라. 이 엔진이 단순한 게 아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50년대부터 손을 대가지고 성공했지만은 그건 또 뭐 비공식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기술 지원이 있었지. 그거는 어떤 문서나 어떤 일반 어떤 책자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서 또 영국이 도와주고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했는데 과연 우리는 미국이 어느 정도 도와줄까? 지금의 보라매 전투기에 넣는 뭐 F414 이게 이제 면허 생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이제 그 해당 업체가 미국의 통제, 정부 통제를 받으면서 뭐 한 10% 10단계별로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독자적으로 완전 자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원천 제작사 F414 엔진의 회사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조금씩 받아도 2035년도에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난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독일의 장인전식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오스트리아나 이태리 북부의 밀라노에서 나오는 물건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어느 정도 숙련도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 앞으로 미래 10년 후에 그걸 습득을 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진정한 국산 그 전투기 엔진은 2045년도. 왜냐면 그동안에 뭐 일본의 사례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사실상 실패했고 여러 가지 이거 한 60년 이상 했는데 쓸만한 그 엔진 힘을 발휘하는 추력을 이렇게 막 분사하는 추력을 제대로 전투기 엔진을 완성을 못해서 결국에 영국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공동 개발로 그 DCAP 쪽으로 간 거거든요. 핵심은 엔진 때문에. 그 롤스로이스의 전투기 엔진 때문에 글로 간 거거든. 나머지 부분은 일본이 지금 많이 성숙돼가지고 뭐 레이더 부분, 전자조작 레이더나 뭐 스텔스를 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엔진이 문제야, 엔진.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래서 영국하고 손잡은 거고. 우리나라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결국 저게 수출하는 데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올해부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10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한 20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쓸만한 엔진에다가 모든 거를 자기 국산 장비로 해서 나온 전투기가 사실은 나팔이에요. 나팔이 모든 면에서 다. 미국의 간섭을 안 받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가 서방 측, 소위 그 똘똘 뭉친 그 백인 국가들, 뭐 영어권은 아니더라도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뭐 미, 영,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 넘버 2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나라한테는 안 팔아요. 그냥 회색 국가,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한테는
형 미국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전투기 팔아도 뭐라고 안 하겠지. 또 미국은 야, 내 전투기는 우리 미국 전투기 팔 수는 없어. 근데 그건 대신 팔아서 얘네들이 좀 변덕이 심한다라니까 만약에 전 지구적인 전쟁이 났을 때 얘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가용 전력으로 그런 회색 국가를 이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고 실제 뭐 2차 대전 때 멕시코나 브라질이 또 미국 중심의 그런 연합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완전 독자 전투기 프랑스 라팔 파는데 내가 방해는 안 할게. 근데 하여튼 관리 잘해. 뭐 기술 저쪽으로 안 세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제 그런 조언으로 서로 이제 어떤 그런 협의체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통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또 그 다음 단계 엔진도 국산화해서 프랑스 수준으로 이제 가겠다는 게 사실 목표죠. 라팔 전투기의 국산화, 완전한 그런 국산화 정도로 2035년 이후에는 하겠다. 방향을 설정한 건 아주 잘한 거예요. 항상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만 늦지 않게 새로 진입할 수 있고 전투기 순수 개발국의 어떤 그 대열에 10대 국가가 아닌 6개, 뭐 7개 국가, 뭐 7번째, 5번째 될 수 있는. 근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에 올인을 했는데 핵탄두에 우리는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차이점은 무기체계 차이점은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서로 다른 점이 뭔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물건이 전투기. 북한이 절대 전투기 좀 못 쫓아옵니다. 만드는 거. 늦었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 대단한 거죠. 그 사이에 그냥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한 게 이제 뭐 효과를 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이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 북한의 육해 공군 군사력 차이는 어떤가요? 현재 2025년 2월 현재 기준을 봐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국뽕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03년부터 집중 도입한 장비들, 육군, 뭐 K2 전차부터 뭐 천무, 자주포, K9 자주포, 뭐 해군에 지금 연안 전투함, 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좀 해외 수출 품목으로서는 물건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 모자란 면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북한 상대로는 상당히 대단한 북한을 해군을 상대로 했을 때는 괜찮은 뭐 화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도 북한을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고 잠수함 전력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재래식 추진, 뭐 원자력 추진은 재래식 추진이지만은 처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부터 발사했고 어떤 탑재 214급 잠수함에 그건 이제 독일제를 면허 생산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장보고 3라는 이제 국산 잠수함 여기서는 탄도탄을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력 추진 없고 핵탄두가 없을 뿐이지 그 나머지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을 앞선 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해군력도 그렇고 공군력은 더 이상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똘똘 뭉친 뭐 독수리 오형제라고 할 수 있는 뭐 FA-50,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KF-21, 그다음에 미국제 F-16 계열들, 뭐 그것도 한 서너 종류 되지만은 그리고 이제 F-15K 이것도 개량도 이제 앞두고 있고 A사 전자조작식 레이더를 달기 때문에 그다음에 F-30. 이 독수리 오형제가 저는 이제 이거를 전투기 종류가 이제 우리가 좀 많지 않나 관리하기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 공습, 헤즈볼라 때려잡는 공습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판박이. 왜냐면 이스라엘 공군이 F-16 계열하고 F-15 계열, F-30 세 가지의 주력이거든요.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세 가지 다. 그 무장 거의 동일한 거, 미국에서 공급하는 거, 뭐 국산도 있지만은 뭐 한두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오히려 러우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하는 능력을 보면서 야, 저거 우리가 저렇게 할 거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저게 무섭구나. 그냥 가서 막 도시를 막 초토화시키는 거 반복. 과연 북한의 방공망을 다 제압한 상태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먼저 초기에 다 제압을 하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주요 대도시, 군사시설,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런 정도 수준으로. 그만큼 그 사이에 정밀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보유를 이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북한 공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197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거를 뭐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역시 이 계기가 된 게 발전, 어떤 시작이 된 시점은 자주국방 그 어떤 방위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된 게 90년대, 소위 그 삼성항공이 시작해서 카이로 넘어오면서 KF-16 이 전투기를 면허 생산을 대량 하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우리가 공군의 전투기 전력도 안정적으로 갖고 F-15K 연속으로 도입을 했고 또 쉬지 않고 F-35 거기다가 KF-21까지 아주 뭐 노력을 뭐 숨도 안 돌리고 했기 때문에 공군 전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 뭐 탑5에 들어가는 그리고 입증을 한 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번에 했던 모습 보면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미공군 한미연합공군 전력이기 때문에 뒤를 또 미공군이 또 전자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받쳐줄 수 있고 이스라엘은 혼자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육해공 전력 해병대 전력 포함해서 이 재래식 전력은 무기 체계부터 어떤 조직 체계 뭐 각종 사령부 또 그런 한미연합 체계들 그걸 따져보면은 뭐 상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의 뭐 재래식 전력 중에 뭐 병력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병력 자원이 감소되면 북한은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쟤들이 좀 더 뭐 100만 정도 키웠다고 하는데 걔들도 줄은 건 마찬가지고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이제 뭐 발발해서 우리가 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이지만은 뭐 평양 앞까지 갔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야 뭐 내가 좀 있으면 뭐 히틀러처럼 그런 위협을 이제 죽겠구나 하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뭐 그게 이제 핵무기죠. 핵포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언밸런스한 핵무기하고 이제 그 투발수다. 뭐 각종 탄도탄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요게 좀 위협이 될 뿐이지 나머지 전력은 저도 이거를 소위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뭐 별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대조를 해봤어요. 정밀하게 데이터를 더 이상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정식력, 그다음에 실제 유사시에 얼마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이제 그거는 남아 있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무기의 어떤 체계별로 장르별로 보유한 걸 보면은 더 이상 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핵탄두, 탄도탄, 그다음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나머지 분야를 투자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 그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지를 마라. 들어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소위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남북한이.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두려워할 만한 명품 무기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는 아무래도 공군의 F-35 스텔스를 비롯해서 우리 공습 능력, 그다음에 우리 주한미공군의 공습 능력, 그다음에 주일 미공군, 미해군 해병대의 그 전투기 전력 이게 다 동원되기 때문에 대만의 양안 사태 때도 얘기 나왔지만 이 중국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자기들이 선제 공격에서 뭐 제압을 이제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걔들 입장에서는 이제 믿을 게 탄도탄 뭐 중국도 포함한 순항 미사일 뭐 북한은 또 대구경 장사정 대구경 방사포 그래서 우리의 공군력을 비교가 안 돼. 그걸 제일 현재 무서워하고 있고, 북한에서 뭐 탄도탄 실험을 좀 어디로 동해안으로 쐈다. 뭐 단거리, 중거리 막 쐈다 하면은 우린 바로 전투기 폭격에 뜨잖아요. 그게 일반 기사로 나오는데 특히 2024년도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연합전력이 뜨는데, 그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북한에서 보면은, 상당한 위협이 되겠더라고요. 언제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24년도 시간에 이스라엘 공군이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미국제 전투기가 이렇게 가서 정밀 유도 폭탄을 갖다 뿌리는데 이거 살아남을 것 같아? 그냥 건물 다 무너지고 그냥 초토화되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뭐 우크라이나 뭐 드론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거 상당히 저게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근거리 전투, 뭐 중대급 전투, 뭐 이런 뭐 크게 봐서 대대급 이런 걸 자꾸 이제 뭐 유튜브 쪽에서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의 공습 능력이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갖고 있고 대수를 숫자를 더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한미 연합전력, 공군전력 그걸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전쟁이 이제 중반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양을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 뭐냐? 아주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어떤 전격전 같은 그 기갑전력. 그게 우리나라 육군의 7기동군단. 그들의 임무는 육군의 7기동군단의 임무는 무조건 평양까지 올라가야 되는. 뭐 2003년, 4년도 얘기했던 처음 얘기 나왔던 뭐 청천강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이제 적이 등장하는 거죠. 공습이 아니라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차가 막 흑표 전차가 앞에 눈앞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무서워하고 물론 이제 해군 전력도 뭐 탄도탄 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쪽 올라가서 뭐 저쪽 청진이나 저쪽에 동해안 쪽에 주요 이제 북한의 전략 시설은 이제 조용히 때리는 거고 해군의 임무는 이제 똑같이 하지만 공군처럼. 근데 눈에 보이게 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거는 평상시에는 공군 전력, 그다음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육군의 기동군단의 훈련, 사격 훈련.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뭐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약해졌죠. 20년 사이에 급격히 약해졌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그게 돈인데. 다 돈과 조직력인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 소위 핵탄두, 그런 이제 탄도탄 중심의 비대칭 무기에 중심 투자를 한 거고, 20년 사이에. 우리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올인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덤으로 수출까지 잘 되는 거예요. 알아주는 무기가 된 거야,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군사 전력이 좀 장단점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보았을 때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쟁 초기에는 이제 희생이 많았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지역에 전쟁을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해를 줄 수 있냐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포병 전력이 필요하다. 일단 상대방을 포로 다 제압을 하자.
초토화시킨 다음에 움직이게 하자. 소위 드론 부대까지 전방에 나와 있는 10km, 11km 이내에 있는 드론 부대 다 제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소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주포, 아주 노후화된 건데, 80년대 집중 배치한 그 곡산 자주포라고 170mm. 그게 이제 뭐 주체포라고 또 개량용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곡산 자주포나 주체 자주포가 다 합해서 1000문 정도 있는데, 현재. 노화는 많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포는 쏠 수 있으니까, 느리게라도. 이거를 이제 철도에 땅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한참 멀지만은, 철도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러시아군한테 이제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바꾸려고, 뭐 돈하고, 현물 이런 걸로. 그렇게 저도 이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자체를 러시아군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주포가 아니고, 복잡한. 그래서 한번 쏠려면은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 오히려 구닥다리 구형이기 때문에, 북한군 자신이 자기들의 전투지역, 투입된 전투지역에 화력 지원으로서 직접 운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포탄까지. 그래서 해당되는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에서 화력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하고 진격을 해라. 그런 면에서 이제 보완이 된 거죠. 먼저 처음에 투입됐을 때보다는 그 준비를 지금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조만간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응을 이제 해가는 단계고, 이 사례가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신의 어떤 사례를 좀 잘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베트남전 파병. 대한민국 국군도 연 단위로 5만 명이 어떤 투입이 됐는데, 연 단위로 교체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도 좀 희생이 있었죠. 초기에 1965년도 이럴 때 전투의 지형 지물에 적응이 못해서 소소한 희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포로도 생겼었고, 다 이제 그 뭐 비밀로 해서 뭐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후반부, 베트남전 후반부에는 우리가 북베트남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었다. 파병대. 그러니까 적응을 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철수한 그 나라의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미국은 먼저 갔어요. 우리가 엄호를 해주면서 미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도 이게 또 계속 파병을 지들이 이제 돈 받고 하는 과정에 계속 놓여져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희생이 자기들이 어떤 전사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또 구사할 것 같고, 자기들이 화력봉황을 구닥다리 무기라도 구형 무기라도 또 가져가서 써먹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북한군 입장에서 뭐 그게 뭐 잘 됐다 좋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2025년에 북한과 미국은 방위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지금 상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트럼프를 겪어봤으니까 뭐 전향적으로 그 옛날처럼 서로 간을 보듯이 미국도 그렇고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 그 상황 관리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좀 뭐 효율적으로 뭐 써먹고 싶은 어떤 대만 양안 사태 때문에 완전 철수라기보다는 좀 개편을 하고 싶은 이제 실무자, 새로운 국방장관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부대 단위나 규모가 좀 바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북한 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위치나 역할, 무기 형태, 그거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쯤 되면은 여름을 지나면서 좀 더 발전된 진보적인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전력 재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래 사용한 항공기인데 A-10 썬더볼트 공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한 뭐 40여 년이 돼요. 뭐 82년도에 뭐 들어왔는데, 그게 올해 연말 10월 달에 완전 없어져요. 40여 년 동안 이제 지키고 있던 게, 그 숫자가 뭐 24대. 이제 그러면서 개편이 이제 따를 것 같은 시작점은 주한미공군 오산의 A-10을 없애버리면서 뭐 새로운 전투기를 보낼지, 아니면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탄도탄 위협도 뭐 막강하니까 그거를 전문화시킬 그만큼 규모의 대탄도탄 미사일 부대, 그게 꼭 사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또 패트리어트 부대라도, 아니면은 또 신형 대탄도탄 무기들을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미사일 중심의 그런 부대로 이제 개편 가능성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러한 사례는 1958년도에 한반도에서 이미 그 오산기지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갑자기 주한미공군을 미사일 부대로 좀 개편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가 돌고 돌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하는 그런 정도. 근데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대칭 무기, 소위 그 탄도탄이나 수량미사일, 뭐 대구형 장거리 방사포, 이 부분을 표준화, 대량 생산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대량 생산, 집중해서 돈을 어디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받는 돈 가지고 그 부품을 산다든지 조립하는 걸 투자해서 그 숫자를 뭐 어마무시하게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에 전력 투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하던 예정대로, 우린 또 로드맵이 다 있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근데 미국은
또 신정권, 새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주한미군을 재편한다. 전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전투기 숫자가 뭐 지금 ATAC 공격기가 이제 빠진 만큼 그대로 채워질 것 같지는 않은. 그게 아마 미사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시끄러질 거예요. 중국이 또 이제 나서서 뭐 미사일 또 배치하냐 안 되네 하면서 국내가 시끄러울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올해는 25년도는 이제 그런 오히려 이제 미사일 쪽으로 아마 경쟁이 남북한이 소위 주한미군 포함해서 우리도 뭐 탄도탄 많이 생산하지만은 그쪽에 뭐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에스컬레이션 작용, 막 쌓여서 서로 막 올라가는 정점이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이런 걸 감축을 하자. 너무 많다. 나도 돈이 많이 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위협을 주지만 너도 위협이 돼서 이게 우발적으로 미사일 쏘고 하는 그게 우발 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보다는 이거를 좀 서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려면은 트럼프 정권의 뭐 중반 최소한 중반까지 가야만 뭐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1년 차기 때문에 1년 초 완전 초잖아요. 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가을 때까지는 뭐 조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